최근 전 세계에서 아주 핫한 한 SNS 앱이 휴대폰 속 정보를 유출, 일명 스파잉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윌 스미스,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은 물론 에콰도르 대통령 기에르모 라수오까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무려 8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동영상 공유 SNS 앱 B입니다. 나도 이거 깔았는데? 이 SNS 어플을 만든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는요, 사용자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법령에 의해 국가 당국, 정부 기관과 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요 저거? 날 쳐다봐요. 저거 해요? 저 안 해요. 계정 있지? 계정도 없어요. 부럽다. 미국의 한 유명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B의 모 회사가 사용자들의 맥 주소를 비롯한 고유 식별 정보들을 수집, 심지어 앱을 설치하기만 해도 자동 유출. 어머머머. 이 맥 주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요, 네트워크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B에서 수백만 개의 개인정보들을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어머나. 만약 여기 사실이라면 좀 찜찜하네요, 진짜. 그리고 지난해 8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요, 앞으로 미국 내 B 어플 사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에 B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B 퇴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B 대변인은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요. 그동안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고 이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명, 그리고 미국의 B 사용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구나. 이렇게 B 스파이 앱 의혹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았습니다. 2019년 4월 노르웨이 핀마르크주 북해 연안 수심 약 20m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헤엄치며 타국의 해역에서 수중 탐사 중인 한 스파이. 이 스파이는요, 러시아의 비밀 첩보원으로 오가는 배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조업 중이던 어부들에 의해 정체가 드러나는 스파이. 당시 스파이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되자 전 세계가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가 뭘 한다고 스파이즈들 해. 물론 IQ가 많이 높긴 합니다. 아니 벨트 같은 걸 차고 있는데? 뭘 차고 있네. 자, 저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먹어. 물고기는 왜 줘도 안 먹어? 아니 그걸 못 먹게 훈련을 시킨 거지. 스파이의 정체는 바로 벨루가. 자, 그렇다면 이 귀염 뽀짝한 벨루가가 왜 스파이인 것이냐? 보시다시피 벨루가의 목에는 양쪽에 카메라를 달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줄, 하네스가 묶여 있는데요. 하네스. 이 하네스를 자세히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적혀 있죠. 네. 맞네요. 그리고 벨루가를 조사한 해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벨루가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로 추정됩니다. 벨루가가 러시아 북방 함대가 위치한 무르만스크에서 왔다고 추측. 뿐만 아니라 과거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은 해양 포유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돌고래들을 훈련시켜왔으며 이 돌고래들을 어뢰 및 위험물체 탐색, 배들에 접근하는 잠수용 적발 등 첩보 작전에 투입해온 점. 그리고 21세기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 해군이 돌고래 몸에 카메라를 설치해 첩보 활동을 하는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군사작전에 돌고래를 이용해온 사례들 때문에 해양 전문가들은 벨루가를 러시아의 스파이로 추측.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극구 부인했습니다. 근데 뭐 스스로 지가 이렇게 지느러미로 이렇게 하네스를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네. 벨루가가 지가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어. 아니 카메라 어떻게 달아 지가.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네 진짜. 그럼 어쨌든 뭐 벨루가는 뭐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 스파이. 정도면 이제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는 벨루가가 스파이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노르웨이 측은 벨루가에게 흐말디미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고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바다에 놓아주었지만
이 노르웨이 바다가 마음에 들었는가 봅니다. 호발디민에는 노르웨이 인근을 맴돌며 관광객이 떨어뜨린 핸드폰도 줍줍해서 다시 돌려주는데 저도 교육 받은 거야. 이런 걸 빨리 사람한테 주라고. 이 정보 기계를 전달하는 역할. 당연하지. 이 노르웨이에서 선행을 베풀며 인기 스타로 등극, 스파이 생활 은퇴 후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지구 상공에서 수많은 첩보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일명 스파이 위성. 이 각국에서 쏘아올린 군사용 정찰 위성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크리스탈 정찰 위성은 약 250km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에 있는 신문의 글자까지 판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와. 그렇다면 정찰 위성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무기, 또 전략 자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네. 자, 그럼 지금 제가 미국의 한 정찰 위성이 제대로 한 건한 중요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죠? 호수 아니에요? 근데 땅이 넓어졌는데? 그러네. 네. 자, 사실 이 사진은요, 1961년 미국 CIA가 쏘아올린 정찰 위성과 2017년 독일의 레피드 아이 위성이 각각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태화 호수를 촬영한 위성 사진인데요. 이야. 2019년 2월 한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영국 엘대학교 연구팀이 두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재 추세라면 110년 안에 해와 호수의 담수가 80%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1961년 폐와 호수 사진을 찍은 코로나 위성은 CIA에서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당시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제작됐었는데요. 무려 90만 장에 달하는 위성 사진을 찍어 비밀 미사일 기지와 해군 기지를 찾아내는 등 정찰 위성으로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뒤 1995년 해당 사진들이 기밀이 해제된 겁니다. 근데 원래 저 목적으로 띄운 게 아닐 텐데. 핵무기 시설을 감시하던 정찰 위성에 남긴 지구를 위한 귀한 사진들. 앞으로도 생태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뉴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아직 극장에 상영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스파이 영화 한 편을 입수해왔습니다. 영화? 나 좋아하는 그 메카시 나온 영화. According to your information on Raven, you managed the U.S. Naval Unmanned Undersea Vehicle program for 10 years. One of many, yes, but I can't discuss. 이 영화의 주인공은 미 정보기관의 전 직원. 요즘 뭐 돈 되는 일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나타난 구세주. Landry is $1,500 for a white paper about how new unmanned vehicle technologies will affect undersea exploration. 하지만 믿는 도끼에 맞는 뒤통수는 더 아픈 법. 그 구세주가 중국 정보당국의 첩보 요원이었을 줄이야. 뭐야. 결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 Daniel Landry? 그리고 그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작업이 계속된다는 살벌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아직 개봉도 안 된 거 우리가 이렇게 스포일러 해도 됩니까? 나 저거 볼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 이름은 바로 FBI. FBI가 제작사라고요? 그렇습니다. FBI인데 약자 잘못한 거야. 빼더러 그게 아니라 필름 뭐 한 거 아니야? 약자만 뭐에 그래. F가 필름 바보. 연방 수사국이 아니라 F 필름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필름 바보 이놈. 뭐 필름 이 영화는 지난해 9월 중국 스파이로 포섭될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FBI가 직접 제작과 배포까지 한 26분 분량의 교육용 영화입니다. 26분? 근데 이제 이런 영화 같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약간 경각심을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정확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리얼 100%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2017년 당시 중국 스파이의 표적이 된 전 CIA 요원 케빈 말로리. 그는 중국 헤드헌터라고 주장하는 중국 첩보 요원에게 1급 국가 기밀 문서 등 총 3건의 문서를 몰래 전달하고 2만 5천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스파이 첩보 작전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렇게 뉴미디어를 활용, FBI에서 직접 나서서 영화로까지 만든 겁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했던 실제 중국의 인터넷 매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실질적인 조사나 증거도 없이 중국이 스파이 행위를 한다며 비난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닌지. 아니라니까요. 그 영화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치. 행위들이 사실은 첩보 행위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지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202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교 연구원인 중국인 탕주안이 FBI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FBI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녀를 중국 측 스파이로 의심했습니다. 중국 정보부 요원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하하. 아, 접선하는 그런 거? 그렇지. FBI가 문제 삼은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 증명사진이잖아요. 그래요? 그때 제복이... 이거 중국 공무원들 증명사진은 뒤에 빨간 배경 저거. 네, 이거 제복이잖아, 제복. 잘 보세요. 아니 제복이면 뭐 군인인가 보죠 뭐. 그러면 군인이 연구원으로 위장한 거예요? 군인이 탕주안의 사진이 문제가 된 이유, FBI에 따르면요. 그녀는 자신이 중국 공산당과 연루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산당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해외 첨단 기술을 탈취하는 중국 스파이의 핵심 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지난해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요. 공산당과 연계된 대학 소속 중국인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탕주안은 자신은 공산당과 연루되지 않았다며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던 건데요. 하지만 FBI가 그녀의 집을 수색한 결과 탕주안이 인민해방군 제복을 입은 사진을 발견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고 표기한 문서도 확인했습니다. 당원이라고 다 문제 삼는 건 그렇지만 그게 맞는데 그렇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을 했었던 게 이게 좀 의심스럽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된 탕주안은요. 군이 운영하는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복 착용은 필수였다고요. 라며 제복 사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체포되기 직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은신했던 만큼 미국은 그녀의 비자 사기에 중국 외교관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고요. 탕주안 이외에도 미국 내에 수많은 중국 스파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결국 탕주안은 체포되고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미국 국무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중국 스파이 정보센터라며 폐쇄를 명령. 2달 뒤에는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취소해버립니다. 이거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탕주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싸움으로 번졌어요. 외교전이죠, 이제. 네. 어쨌든 이 안에 순수하게 공부하러 간 유학생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일관된 조치라 네네. 피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이에 대해서 중국 입장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 탕주안의 기소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내 미국인을 억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대응. 양국의 외교 갈등이 극에 달하며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 미국 정치인들 중국 미녀 스파이와 성관계.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다수의 정치인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일이 정말 커졌죠. 미국 정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중국 스파이의 정체. 그녀는 2010년대 초 캘리포니아의 한 주립대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크리스틴 팡이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팡은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 MSS 소속의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내 정치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학 내 중국 학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고요.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섬주민 미국 공보국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회장직을 겸임. 의원님, 논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정치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조금씩 넓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로비이스트 단체를 만드는 게 합법이다 보니까 저런 단체면 정치인과 만날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딱 티가 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첩보 대상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인사도 있었는데요. 그중 그녀가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 당시 최연소 하원 의원이었던 에릭 스왈웰이었습니다. 2014년 스왈웰의 재선운동 당시 팡은 스왈웰 캠프에서 선거 자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인도계 출신 로카나 의원, 하와이주 하원 의원이었던 털시 게버드 등의 선거 기금 모금을 돕는 등 정치계 사교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 시장 2명과는 육체적 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철저히 지방으로부터 올라가잖아요, 인사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또 주지사로 올라가고 그렇죠. 의회 의원들도 되고 상원에 뭐 나아가서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빅픽처를 본 거네. 밑에부터 다 큰 그림을 그렸네. 그러나 그녀의 첩보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FBI가 MSS 소속 장교를 조사하던 중 그가 평범한 유학생 팡과 따로 만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던 겁니다. 허허.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뚫리네. 공개된 게 이 정도지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FBI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5년 팡은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떠한 목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던 걸까요? 지난 1월 발간된 책 미국의 타협된 정보에 담긴 충격적인 폭로. 트럼프는 러시아가 4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정보 자산입니다. 40년이나? 바로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KGB 소속이었던 유리 슈베츠의 주장이었습니다. 꽤 이름 있는 분 아니에요, 이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스파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렇지. 무엇보다 본인의 나라가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자국의 이득을 위한 스파이다? 이건 맞지 않죠. 그게 연막 작전일 수 있죠. 너무 연막이 크잖아. 왜 그렇게 아메리카를 강조했을까? 자, 좀 더 들어보시죠. 본인이 뜨끔해서. 일단 책에 실린 유리 슈베츠의 인터뷰를 좀 더 살펴보면요. KGB는 1987년 당시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와 아내 이바나를 호텔 사업 명분으로 러시아에 초청해 물밑 작업에 돌입. 리더십의 협상의 달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트럼프에게 정계 진출을 권유. 이때부터 그의 가슴 한켠에서 정치에 대한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저 때는 또 이렇게 미소 냉전이 좀 심했던 때라 그렇게 의심을 했나? 공산권이었잖아요. 근데 그죠? 아무리 그래도 한복 같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스파이까지. 그거는 좀 뭐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더 들어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0월 미국의 한 폭로 전문 사이트에서 선거운동 관련 비밀이 담긴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내용을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 해킹을 한 것이라고 주장. 게다가 CIA의 조사 결과 역시 러시아가 트럼프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벌인 일인 것으로 결론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접촉 의혹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팀이 출범했고요. 실제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트럼프는 이건 오바마 행정부와 꿈이 마녀 사냥입니다. 파야! 일단 CIA 결론이라니까 좀 그죠? 어쨌든 대선은 개입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나온 거잖아요. 유죄 판결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뜬 소문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합병 문제로 러시아를 G8에서 퇴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러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엄청 심했죠. 그러나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친러 정책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마지막 그의 행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15명을 사면했는데요. 이 사면 대상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트럼프 선거 캠프의 핵심 인물 2명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 권력 말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사면을 시켰죠. 그래서 권력 말기 선거 정도가 아니라 선거 이후죠. 네, 선거 후에 자기의 남은 미션을 그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권한이 남아있는 야, 근데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여전히 명백히 밝혀진 바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독일에도 연방정보국 BND라는 정보기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독일 당국은 BND의 말단 직원 마르쿠스 라이헤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 그에게 반역죄와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와. 당시 독일 당국에 따르면 스파이 라이헬은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우편물실에서 근무하던 중 BND의 기밀문서 3건을 유출, 독일 주재 러시아 영사관 내 비밀정보국에 발송한 후 발각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정보국의 내부 정보 이런 게 유출되면서 보안이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스파이 명단 이런 거 있으면 아무 활동도 못 하게 돼 버리는 거니까. 갑자기. 그렇죠. 독일 입장에서는 뭐 난리 났네요. 큰일이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라이헬의 정체는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스파이. 오, 3달이에요? 3달이 그러면? 아니 아까 전달을 러시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파이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스파이이기도 하고 근데 공식적인 신문은 독일의 스파이고. CIA를 가리기 위해서 CIA 가리기 위해서 걸렸을 때 러시아 스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러시아를 찍어놓고 일부러 그런 증거를 몇 번 좀 남겨놓은 다음에 실제 중요한 정보는 CIA에 넘겼을 수도. 나는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돈에 환장했다. 네. 자, 이 독일 당국의 조사를 보니까요. 스파이 라이헬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0여 건의 기밀 문서를 미국 CIA에 전달했습니다. 찐 정보는 CIA에 넘겼네. 아니 와 너무 세게 넘겼는데? 그래서 밝혀진 정체가 뭡니까? 러시아 스파이입니까? 아니면 미국 스파이입니까? 즉 독일 정보 요원이자 CIA의 스파이면서 또 러시아의 스파이인 삼중 스파이였던 것이죠. 야 영화로도 본 적 없다. 와. 난 이유가 너무 궁금해 이제. 자,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그가 삼중 스파이가 된 이유입니다. BND에서는 아무도 날 믿지 않았지만 CIA는 날 인정하고 믿어줬어요. 순진하네. 그리고 난 좀 더 짜릿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고요. 본인은 스릴 있는 스파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됐다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조국에서 범죄자이자 배신자일 뿐입니다. 200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 총리 재임 당시 성공적인 경제 개혁으로 국민적 인기를 누린 빅토르 유셴코. 그는 2004년 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 활발히 유세 운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머머, 자, 이 사진이 유세 활동 도중에 공개된 그의 모습이죠. 무슨 일이지? 때는 2004년 9월 5일 유센코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이호르 스메시코 국장과 블러드미르 스타시오크 차장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는 식사 직후 심한 복통과 함께 얼굴 피부가 상하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 그런데 검사 결과 아무래도 다이옥신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고엽제 주성분인 다이옥신은 피부 변형과 장기 손상은 물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1급 발암 물질에 속하는데요. 검사 결과 유셴코의 몸에서 무려 정상인의 6,000배 가까이 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겁니다. 아니, 한꺼번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검출될 수가 있죠? 뭐 음식에 탄화도 저렇게 6,000배까지 나오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먹이지 않으면 안 나오는 수치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극물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유셴코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 결국 유셴코는 득표율 52%를 기록하며 우크라이나 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다이옥신 중독 사건 때문에 당선됐다. 이게 도움이 됐다 오히려라고 보는 것도 있었고 저때 대통령 후보가 아주 친러 정책의 그 정보국 쪽이랑 가까운 인물이었는데 그쪽에서 아예 죽일 생각을 하고 테러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배후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이 수사를 펼쳤지만 누가 언제 유셴코에게 다이옥신을 먹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 후보를 향한 독극물 암살 미수 사건. 대체 그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이번 특종은요, 미국 대형 온라인 5 쇼핑몰 CEO를 비롯해 미국 정계 인사들이 한 여자를 두고 너도 나도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던, 그리고 미국을 초토화시켰던 사건입니다. 아니 뭐 마릴린 먼로쯤 돼요. 누군데 이렇게 너도 나도 사랑에 빠져. 자, 과연 누구냐?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을 홀린 그녀는 러시아의 스파이 마리나 부티나입니다. 부티나는 2013년 로비 단체인 RBA를 설립. 그녀는 이 단체에서 푸틴의 최측근인 전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였던 알렉산더 토르신을 만나게 되고요. 2015년부터 그의 지령을 받고 스파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스파이로서 그녀가 받은 임무. 미 정계에 침투해 양국의 비밀 채널을 구축하라. 우선 정계 인사들을 연결해줄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것. 이 임무를 위해 스파이 부티나가 첫 번째 타겟으로 정한 사람은요, 공화당의 정치 컨설턴트이자 미 공화당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미 총기협회 회장 폴 에릭슨. 막강한 사람이잖아요. 와, 부티나는 2016년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 에릭슨과 동거하며 미 정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고요. 그를 통해 점점 더 미국 정계에 손을 뻗쳤습니다. 급기야 대선 기간 중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폴 에릭슨뿐 아니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재무부, CEO 등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접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인계로 미 정계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옛날에 그 안나 체프가 있었잖아요. 미인계 스파이. 그거랑 좀 비슷한 생각도 드는데 그 수법이 또 먹히는 걸 보면 참 유용한 수법인가 보다 싶네요. 하지만 2018년 그녀를 예의주시하던 미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체포. 러시아 측은 모든 게 날조라며 그녀의 스파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스파이 부티나는 처음엔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약속받고 국가 전복 혐의를 인정했고요. 2019년 징역 18개월형을 마치고 러시아로 귀국. 아니, 이 스파이들이 21세기에도 이렇게 버젓이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사실입니다. 야 이거 진짜 스파이 소설에나 나오네요. 얘기가.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 일. 과거 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 세계의 스파이들은요, 자국의 안보와 기술 발전을 위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첩보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건강도 안보에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 그래서 각국에서는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신 개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스파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유명 언론에 따르면 백신을 둘러싼 스파이 전쟁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중국. FBI를 비롯한 미 정보당국은 중국의 해커들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대학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해킹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중국이 제약사 같은 기업이 아닌 대학들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 대학들의 취약한 보안 특성을 노린 겁니다.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대학 연구진들은 연구 목적으로 백신 후보 물질과 항바이러스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지만 제약사보다 해킹하기 용이한 대학들을 상대로 스파이 짓을 벌인 것이죠. 이거 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한 건데 그걸 노리고 또 스파이 짓을 한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스파이 전쟁에 뛰어든 건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영국,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대외정보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해커 집단이 당시 영국 A제약사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 중이었던 백신 자료를 노리고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 그리고 지난해 11월엔요. 북한의 해커들이 백신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한국, 미국, 캐나다의 기업들에게 WHO를 사칭한 피싱 메일을 보낸 정황이 포착되는 등 각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혹은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 해커 세력들은 백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인 위기 앞에선 한 국가의 이익과 욕심은 잠시 내려두고 인류의 평화, 또 다른 발전을 위해 함께 극복하고 공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야흐로 전 세계는 K-브랜드의 시대죠. 문화산업뿐 아니라 첨단 기술 발달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IT 강국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국내 A 업체가 개발한 위그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선급 인증을 획득한 것이죠. 아니 위그선은 뭐고 상급 인증은 뭐예요? 자, 이 위그선은요, 일명 물 위를 나는 배입니다. 위그선은 보통 수면으로부터 1m에서 5m 정도 뜬 채로 비행을 하죠. 그리고 시속은 150에서 200km로 기존 선박보다 최대 3-4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4시간가량 소요되는 포항 울릉도 구간을 1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멀미 엄청나잖아, 좋다. 사실. 사실 되게 험한 데인데. 저거 멀미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날아가면. 울릉도 경기를 아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네. 가고 싶어도 이게 너무 험하니까 못 가는 사람 많거든요. 오래 걸려요. 혁명. 그래서 세계 각국이 위그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A 업체에서는 13년간 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 그 결과 세계 최초 위그선 상용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시간도 아끼고 비용 절감도 되고 진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연구하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뭐야?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핵심 기술이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위그선 기술을 빼돌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최초 인증을 받았던 A 업체의 퇴직 직원들. 이들은 퇴사 직전 위그선 개발 실험 데이터와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렸고요. 동종업체를 설립해 해외 업체와 생산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만약에 위그선 기술이 경쟁국에 온전히 유출됐다면 연구비 500억 원?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연구비 500억은 아마 장난이었을 거예요. 장난이죠. 저걸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을 다 뺏기는 건데. 그러니까 산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국가 경제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게 다 빼나간다면 얼마나 큰 타격이에요. 국정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은 무려 20조 원에 달한답니다. 아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첨단 핵심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야흐로 1960년대 초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냉전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다국적군인 나토군을 결성하자 소련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플로리다 인근 국가인 쿠바에 아주 은밀히 미사일 기지 설립을 계획합니다. 저건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세계 3차 대전 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이 전쟁이 일어날까 봐 진짜 케네디 대통령이랑 크루스초프 입만 쳐다봤어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핵전쟁을 막은 1등 공신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 11월 영국 출신의 사업가 그레빌 윈에게 영국 정보기관인 MI6 장교가 찾아왔는데요. 그레빌 윈 씨, 우리의 비밀 요원이 되어주시죠. 나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일 뿐이란 말이에요.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윈에게 제안한 임무는요. 역시 스파이였던 소련의 고위 군사정보국 장교인 올레그 대령을 만나 그가 제공한 소련의 비밀을 영국 MI6와 미국 CIA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윈이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서유럽 국가와 소련을 오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윈이 여러 차례 소련을 왔다 갔다 해도 직업 특성상 소련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스파이 임무의 적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체포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때는 네, 당신은 살벌했죠. 뭐 죽을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진짜 굉장히 위험한 임무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업하는 사람이 와 완전 영화 같네. 진짜 스토리가. 윈은 스파이 제안에 응했고요. 바로 다음 달 사업을 가정해 모스크바를 방문, 고위급 군사 정보를 전달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레그 대령이 제공한 정보에는 소련 미사일 기지의 정보 요원, 무려 300여 명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고요. 게다가 소련의 미사일 포대 배치 현황, 핵연료 생산 보관소 위치 등 소련의 1급 기밀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럼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의 수준을 확 알 수가 있었던 거네요. 핵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후에 196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강력하게 소련의 미사일 철수를 요구, 그리고 스파이 윈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소련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었고요. 결국 소련은 미사일 수송 철수를 발표,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전문 요원도 아니고 사업하시던 분인데 참 이런 냉전 시대에 그 서슬퍼런 시대에 적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정보를 캐낸다. 야, 평범한 이거 사업가가. 진짜 대단하네. 본인은 얼마나 떨렸을까?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이 두 나라의 공식 스파이 맞교환식은 1962년부터 1986년까지 총 7차례 이루어졌는데요. 미소 냉전 시대의 종결로 끝난 줄 알았던 스파이 맞교환 작전. 그런데 2010년 일명 21세기 첫 스파이 맞교환식이 있었습니다. 아, 2010년에도 이걸 했군요. 2010년 스파이 맞교환은요, 러시아 스파이 10명을 체포했던 미국이 먼저 처벌 대신 타협을 선택, 스파이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역시 미국의 의견에 동의, 11일간 협상 끝에 4명의 미국 스파이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맞교환한 미국 소속의 스파이 4명 중에는 핵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밀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고르 스티야긴 박사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요원의 정보를 넘긴 자포로즈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속의 스파이 명단에는 미국에서 핵개발 정보를 수집하려다가 체포된 에나 체프먼과 러시아 대외정보국의 첩보원으로 일하다 체포된 후안 라자로 등 총 10명의 스파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막 캐있네. 정말 왕성하네요. 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았구나, 진짜. 자, 21세기 스파이 맞교환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일단 장소는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부터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졌던 중립국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빈 공항이 철저하게 통제된 가운데 약속 시간인 2010년 7월 9일 오전 11시 뉴욕에서 출발한 미국 여객기와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러시아 여객기가 드디어 이 빈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에서 내린 스파이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양국의 여객기 사이를 조용히 오갔고요. 어허.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두 여객기는 서둘러 빈 공항을 떠났습니다. 자, 2010년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스파이의 맞교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였습니다. 두 기자님이 이제 CIA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영화 아닐까요? 그리고 왠지 약간 CIA는 뭔가 모르는 게 없는, 다 알 것 같은. 뭔가 다 아는 그런 좀 큰 정보기관 생각나요. CIA 하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미국의 첩보기구인 CIA를 그것도 40년 가까이 감쪽같이 속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체는 CIA의 전 직원. 웬만한 스파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첩보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CIA를 40년을 속였다고요? 이야기는 1940년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치열하게 다투던 국공내전 당시 외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중국인 레리 우타이친에게 다가온 한 남자.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친이 다니던 대학의 동급생 우쿠이밍. 그는 사실 중국 공산당 중앙연락부 소속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명감 뿜뿜, 영어 실력도 되겠다.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도 있겠다. 본인이 적임자라 생각했던 친. 내가 해볼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친의 스파이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을 내세워 1948년 샹하이 주재 미 총영사관에 취직. 미국의 방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인 줄 모르고 친을 신임했던 미국. 친은 더욱 깊숙이 미국의 심장부로 파고드는데요. 한국전쟁 기간에 미 육군 통역관으로 활동한 친은요. 포로로 잡힌 중공군의 신문을 통역할 때 고의로 오역, 미군이 중공군을 반격할 기회 등 주요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꾸몄고요. 그리고 드디어 1952년에는 CIA가 운영하는 해외방송 정보국의 침투, 그리고 1970년부터는 미국 내 본부에서는요. CIA가 첩보기로 중국 본토를 정찰하고 있습니다. 번역 업무를 맡았던 그는
CIA의 비밀 공작 정보를 술술술 중국 측에 유출했던 겁니다. 야, 근데 이거는 신원조회 어떻게 했어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하다. 엄청 조사할 텐데 털도 안 나왔다는 거는 진짜 완벽했나 보다. 자, 그의 활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에는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중정책 변화 내용까지 은밀히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와, 남의 패를 다 알고 있게 해줬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미국은 친에게 공로 훈장까지 수여. 근데 이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신원조회는 아마 했을 텐데 해도 그 사람 뭐 옛날에도 신원조회 다 한 사람인데 뭐 이제 뭐 통과 이렇게. 1940년대 얘기니까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좀 힘들죠, 사실. 중국에 무슨 학교 다니면 옛날이니까.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건 스파이 세계의 불변의 진리? CIA가 드디어 그의 정체를 눈치챈 게 아니라 친을 포섭했던 공작관 쿠이밍이 1982년 미국의 망명에 자백하며 친의 스파이 행위가 밝혀졌고요. 조사 끝에 1986년 간첩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은 형을 선고받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 야. 전직 러시아 스파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영국서 또 러시아 스파이 독살 악몽. 2018년 3월 4일 영국 남부 소도시 솔즈베리의 한 쇼핑몰 앞에서 의식을 잃고 벤치에 쓰러진 아버지와 딸. 경찰이 곧바로 사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인 66살 세르게이 스크리팔의 정체에는 러시아와 영국에서 활동했던 이중 스파이. 스크리팔 대령은 1995년 러시아의 군 정보부 요원으로 유럽에서 근무하다가 영국 정보기관인 MI6에 포섭되어 이중 스파이로 활동. 그래서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의심했고요. 아이고. 그 의심에 더 확신을 심어준 건 2006년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의 암살 사건. 과거 사건까지 더해져 러시아의 소행을 의심하던 영국, 그리고 그 의심을 확증으로 바꾸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번 암살 사건엔 신경작용제 노비촉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성 물질로요. 이 노비촉을 개발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구소련. 결국 영국은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 또 이에 질세라 러시아도 영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 23명을 추방.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외교 단절까지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국교 단절할 뻔했다. 한편 스크리팔 부녀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요. 몇 개월 뒤 영국 정부는 사건의 범인으로 러시아 총정보국 장교 2명을 지목했지만 본인들은 그냥 사업가일 뿐이고 억울한 심정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팽팽한 신경전 중인 영국과 러시아. 과연 스파이 전쟁의 진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는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저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거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서 7명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클레멘트의 눈을 가리고 납치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 클레멘트를 납치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였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다양한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은밀한 첩보 조직으로 유명한데요. 이 모사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임무 중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범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사드의 정보력과 집념의 결정체가 리카르도 클레멘트 체포작전이었습니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는 가명이고요. 이 사람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하고 종전 후에 아르헨티나를 도망쳐 10년간 은신했는데요. 먼저 모사드에는 사야님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약 3만 5천여 명가량의 정보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보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모사드까지 전달된 겁니다. 1959년 마침내 법의학자들까지 동원해서 사진 속의 인물이 아이히만임을 확인한 모사드. 현장과 연기에 능한 요원과 위조 전문가, 자물쇠 전문가, 마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예 요원을 다시 선발해서요. 아이히만을 승무원으로 위장해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태운다는 플랜까지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야 아이히만을 덮쳤던 겁니다. 결국 계획대로 이스라엘로 압송된 아이히만은 1961년 예루살렘의 재판대에서 반인륜적 행위, 전쟁 범죄 등 15개의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작전을 통해 모사드의 첩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과시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모사드의 요원들은 나치 전범 최후의 흔적을 찾아 달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숟가락 구부리기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자칭 초능력자 유리 갤러. 다들 뭐 잘 아시죠? 알죠. 자, 그런데요. 이 추억 속의 초능력자 유리 갤러가 2015년에 전 세계 관심을 다시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나는 미국과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 초능력 스파이로 일했다라는 충격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올해 1월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기밀 기한이 만료된 비밀 문서들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CIA 내부 단체가 유리 갤러의 초능력을 실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유리 갤러의 초능력 실험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정체가 바로 미국 초능력 부대를 일컫는 암호명이었다고 합니다. 초능력 부대가 있어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대박이다. 그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럼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때는 미소 냉전 시대였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CIA는 소련이 초능력자를 첩보 작전에 운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1972년에 수십 명의 초능력자들을 모아서 비밀 스파이 부대를 창설합니다. CIA 공개 문건에 따르면요. 1994년 북한의 핵무기를 찾는 임무를 받은 스타게이트 요원들은요. 북한의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저장소를 찾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하고요. 실제로? 실제로. 그리고 1983년에 미래를 예언한 초능력자까지 있었답니다. 제랄도라는 사람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을 부수는 임무를 가지고 날아올 것이다. 이 조종사는 영어나 불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다. 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제라드 911.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를 예언한 건데요. 실제 비행기를 납치한 테러범의 이름은 초능력자의 예언과 비슷한 지아드 자라였고요. 어머머. 또 놀랍게도 영어와 불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요. 이 초능력자 스파이들의 작전 중에 이 성공률이 고작 15%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CIA에서는 과학적으로 큰 성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1995년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호주는 팬데믹 사태를 불러온 코로나19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에 지지. 이후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중국과 호주의 첨예한 감정 싸움은 무역 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자, 지난해 5월 중국 정부는 호주산 육류 수입을 일부 중단,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도 보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에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호주 스캇 모리슨 총리는요. 중국의 압박에 호주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를 바꿀 일은 없을 겁니다.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양국의 갈등에 불을 지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스파이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호주하고 중국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거든요. 근데 서로 스파이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6월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밝힌 충격적인 사실. 호주 내 여러 기관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호주 다수의 매체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한 주체를 중국으로 추정, 중국 스파이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요. 얼마 뒤 호주 안보정보국과 연방경찰이 중국 스파이 연관 의혹으로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사케 모슬만 상원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상원 의원인데 스파이 혐의라고요? 상원의 현직 의원을요. 아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뭐 근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허락해 주진 않겠죠. 그렇죠. 자, 이에 질세라 중국의 반격이 이어졌는데요. 중국은 호주 정보기관이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을 포섭, 호주 캔버라 인근 스완섬에서 전문적인 첩보 기술을 훈련시킨 뒤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해 6월 중국은 그 증거로 2018년 색출한 호주 스파이의 소지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뭐라고 생각했어요? 스파이 소지품이요? 네. 위조 여권. 어허. 그렇죠. 그리고 뭐 변장, 가발. 중국이 공개한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호주 스파이의 소지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지하철 노선도와 나침반, 와, 또 약간의 현금과 USB, 수첩, 장갑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못 맞췄네. 아니 저거는 여행객은 누구나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여행객이라뇨. 저건 스파이가 아니라 그냥 나침반은 좀 수상하죠.
나침반은 요새 뭐 핸드폰에도 있는데 뭐. 아니 나침반에도 GPS 다 따라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 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수첩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수첩에는요. 임무와 관련된 주소들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소가 아직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자, 무역 전쟁을 넘어 스파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중국과 호주의 대립.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파이들의 위장 인생과 그 실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실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최연소 비밀요원이었던 아마릴리스 폭스가 은퇴 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실제 스파이의 삶을 전격 공개했다고 합니다. 은퇴한 다음에도 그 회사 얘기를 못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있죠. 비밀 유지 조약. 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좀 시시하겠는데요. 아니 초를 들고 다녀요. 팍팍 치네 아주. 와. 좀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일단. 네. 들어보세요. 한번 적어봅시다. 자, 전직 CIA 비밀 요원이 밝힌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1. 빠밤. 비밀 요원으로 사는 법. 자, 비밀선언 첩보 작전 수행을 위해선 위장은 필수. 그 중에서도 그녀가 택한 직업은 예술품 거래사. 아하. 자, 범죄 집단들이 돈 세탁 경로로 예술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관 약 10년간 샹하이와 파키스탄 등 10여 개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동료 요원과 위장 결혼까지. 심지어 부부 요원들은 부부 관계는 정기적으로 하되 너무 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열정적인 관계를 갖되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진 말 것. 이렇게 부부 생활에 대한 지령까지 받는다. 진짜. 죄송한데 그거 다 신경 쓰면 부부 생활이 가능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별걸 다 신경 쓰네.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2. 빠밤. 그들만의 은밀한 접선. 자, 영화를 보면 거기에 눈이 올까요? 거기는 혼자 옵니까? 뭐 이런 암호 같은 거 등교해서 네. 대답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책에 따르면 나와 연락하고 싶다면 별다방에서 라떼를 주문하세요. 전 세계인이 이용하고 있는 별다방의 기프트 카드를 활용. 정보원이 별다방 카드로 커피를 주문하고 라떼 금액만큼 잔액이 빠져나간 걸 확인한 뒤 24시간 뒤에 접선한다고 합니다. 와, 이제 별다방 가서 이제 라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단순해요. 별다방 가서 라떼 시키면 당신 뭐야? 본인이 그 카드가 없으면 라떼를 시키든 프라푸치노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는 나 거예요. 별다방 카드 있어요? 열 성공했네요. 자,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3. 빠밤. 스팅크. 스팅크? STINC. 이 스팅크가 뭐냐? CIA 요원들이 정보원들에게 하는 핵심적인 공식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시큐리티, 보안, 타임, 시간, 인텔리전스, 첩보, 넥스트 미팅, 다음 접선, 커버, 위장의 앞글자를 딴 약어인데요. 스팅크의 응용편으로 예시를 들면 현지 요원과 마주쳤나요? 시간 얼마 있죠? 긴급한 첩보가 있나요? 다음엔 언제 접선할 수 있죠? 혹시 걸리면 예술품 거래를 위해 만난 거라 말해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 불법 무기 거래와 핵 테러 등을 막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첩보 활동이 지금도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그럼요. 우리랑 같이 별다방 커피 먹으면서 옆에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리얼한 CIA 비밀 요원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신기한 반, 우려 반,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자,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저자인 폭스가 근무했을 때 얘기고요. 이건 뭐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또 방식도 바뀌었을 테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쉬타는 걸로 약속합시다.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창립된 소련군 총참모부 정보총국. 현재는 러시아 정보총국으로 불리는 이곳은 냉전 기간 동안 요원 파견, 위성 이미지, 도청 등을 활용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체첸 전쟁과 같은 군사작전에도 은밀히 참가하며 러시아 내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이자 유능한 조직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정보국 대명사 아닙니까? 약간 영화에도 맨날 나오고. 그렇죠, 정보총국. 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항상 극비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러시아 비밀정보 요원들의 정체가 순식간에 만천하에 탄로나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헐. 때는 2018년 4월 네덜란드에서 화학무기 금지 기구를 해킹하려다가 체포된 4명의 러시아 정보총국 요원들. 현장에서 적발된 이들은 당시 자신의 실명이 적힌 외교관 여권을 소지 중이었는데요.
네덜란드 군 정보기관은 4명의 정보 요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강제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뭐 작전은 완전 실패네요. 뭐 본인 정체까지 드러나고 임무도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끝났네, 뭐라. 그죠? 끝난 거 아니에요? 러시아 정보 요원들의 실체를 조사하던 영국의 유명 탐사 취재 그룹은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 자동차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실명이 공개됐던 정보 요원 중에 한 명인 알렉세이 모레네츠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네. 그러자 놀랍게도 모레네츠가 소유한 자동차가 러시아 정보총국 소속의 한 사이버 부대 주소로 등록이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 에이? 심지어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레네츠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까지 모두 기재돼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뚫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뭐야? 같은 주소로 305명이 더 뜨는데요? 아까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다 있다고 했잖아요. 다 즉, 뚫렸네. 무려 러시아 정보요원 305명의 신상이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어떡하냐? 다른 직업 찾아야겠네. 끝났어, 저 사람들. 아니 정보 요원의 핵심은 기밀 아닙니까? 이게 뚫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실명에 휴대전화까지 나왔다니까. 아니, 근데 한 주소에 등록이 돼 있다고요? 그렇죠. 이처럼 황당한 상황에 러시아 교통당국은요. 아마 정보 요원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주소를 정보총국으로 등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보안 구멍은 정보총국을 난처하게 만들었고요. 끝났네. 한때 서방을 떨게 만든 공포의 첩보 기관이 인터넷 검색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몰 중이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렇게 쉽게 뚫리면은 이게 또 연막 작전인가 싶었을 것 같아. 아 여기용 여기용해서. 존재하지 않은 인간이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여기 실존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지난해 11월 25일 전 세계에 보도된 소식. 스파이 혐의로 이란에 억류됐던 카일리 무어 길버트가 석방됐습니다. 대체 길버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2018년 이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여한 길버트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체포된 건데요. 그리고 당장 당신 남편 호도로프를 이란으로 유인하란 말이야. 러시아계 유대인이었던 길버트의 남편 러슬란 호도로프를 이스라엘의 스파이로 보고 그 대신 아내를 억류했던 겁니다. 아 근데 남편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내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던 얘기죠. 어허. 그렇죠. 남편 호도로프를 이란에 입국하도록 유인하라는 혁명 수비대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스파이가 아니라고요. 절대 그를 데려오지 못할 겁니다. 결국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이란 내에서도 악명 높은 여성 교도소 카차크 교도소로 이송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남편하고 이제 남편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희생한 거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렇죠. 2020년 11월 호주 당국과 길버트 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녀는 무려 804일간의 지옥 같았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파이였어? 누가? 지난 2월 7일 호주에서 전해진 충격 소식. 길버트가 남편 호도로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켰는데 왜? 고생을 그 그렇게 거봐, 하시고 서운했다고 그러잖아. 서운해서 그랬나? 내가 서운했다 그랬잖아. 진짜 스파이였던 말일까? 누가? 스파이면 못 나서잖아. 호도로프가? 그쵸. 남편이. 길버트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 길버트, 놀라지 말고 들어. 호도로프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 이거 뭐야 지난주 아이템이야? 예, 이거 밀려왔어요. 네, 지난주 아이템이 여기로 떠내려왔나요? 예, 그 21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길버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남편이 그녀가 차디찬 감옥에 남편 대신 갇혀 있는 동안 다른 여성과 희희낙락 외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거 지난주였으면 1위네. 상당히 상위권인데요? 왜 아, 밀려온 거예요? 저도 이걸 아니, 조사하면서 아, 왜 밀려왔어? 지난주에 넣을까 이번 주에 넣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아, 근데 진짜 후한무치한 놈이다. 야, 근데 진짜 아니다. 800 며칠을 억류돼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남편을 지켰는데 이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배신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